안녕하세요. 요즘 도산 아카데미가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보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제가 도산 아카데미를 10년을 이사장을 했습니다만은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부자관 이사장께서 좀 불편하셔가지고 못 나오셨는데 자리에 안 계시지만은 어, 자꾸 그만두시겠다고 그래서 전부 다 안 하시겠다고 한 분을 억지로 모셨는데 자꾸 안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그렇게 전달해 주세요. 내가 10년 했는데 네, 부자관 이사관도 10년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또 김철균 원장께서 워낙 발휘 넓고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이 돼서 큰 도움이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황유철 사무총장 아주 일을 열심히 하고 활발하게 해줘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이 책은 과학기술 한림원에서 만든 책입니다. 제가 지은 것이 아니고 한림원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 이유는 과학기술 한림원에서 과학자들이 행정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데 과학자라고 해서 행정을 못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잘하는 예가 있다고 하는 과학자들을 위해서 보고서를 만든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한 번씩 여러분들께 제가 나눠드렸는데 그 책의 반응이 좋으니까 그러지 말고 시판해라 해가지고 내용은 같습니다. 과학기술 한림원에서 과학자들에게 당신들도 훌륭한 행정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만든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과대학이나 상과대학을 나오고 고시를 합격을 해야 관료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 있어가지고 과학자들이 과학기술부 장관 이외에는 다른 데 진출하기가 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 보게 되면 과학자들이 행정가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과학기술에 관련된 모든 정책이 과학기술을 아는 사람이 만드는 게 바람직한데 우리나라 예산부터 시작해서 큰 정책을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그 안타까운 현실이 있어서 과학기술 한림원에서 이제 이 책을 특별히 이제 만든 것입니다. 오늘 감사드릴 것은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 책을 우리 구태원 정수연 부부께서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구태현 변호사는 제가 옛날부터 잘 압니다만은 검사 시절부터 IT 분야에 아주 독보적인 그런 그 검사였고 지금도 그 로펌에서 AI에 우리나라에 가장 앞서가는 그런 로펌을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정수현 여사는 평통면이죠. 그리고 태겔로의 사장을 맡고 계신 두 분이 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분인데 오늘 여러분들 모두에게 책을 나눠드린 두 분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제 제 초청 손님으로 제가 아시다시피 국가원로회의 의장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원로회의 다른 공동의장님들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고 또 그 옆에 테이블에는 우리 육군사관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들이 몇 분들이 또 오셨습니다. 고마운 거는 우리 국가원로회의 김승기 부의장께서 우리나라에 가장 좋다고 하는 요구르트, 런을 150개를 갖다가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드려서 우리 감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 여러 보직을 다니다 보니까 한 30년 동안 여러 보직을 다녔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다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우선 영상으로 한번 5분 영상으로 전체를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아십니까? 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엔 청색, 백색 전화가 있었습니다. 전화는 서민주택보다 비쌌고 설치하려면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년 만에
한국은 전화를 신청하면 당일 설치해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그리고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30년 후를 꿈꾸며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주역, 살아있는 전설 오명. 41세로 최신부 차관에 부임하여 정보통신조직의 개편과 광케이블 설치 등의 과감한 정책을 실시하고 전전자 교환기 개발과 같은 획기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신청 당일 전화를 가설해주는 세계에서 제일 빠른 서비스를 실현했다. 미국, 일본에 이어 4메가디램 반도체 개발, 세계 제1의 행정 전산망을 구축하여 정보통신 산업의 발전에 기여했다. 88 서울올림픽 때는 새로운 전산 시스템과 통신 시스템을 개발하여 완벽하게 운영함으로써 전 세계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대전 엑스포는 개발도상 국가가 처음으로 도전했던 엑스포였다. 오명 위원장은 4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에 국제 공인에서부터 국가 및 기업 유치, 전시장 조성, 사회 간접자본 시설 구축 등을 성공적으로 해냈다. 가장 성공한 엑스포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는 대전 엑스포는 3조 원 이상의 생산 증가 효과, 20만 명 이상의 고용 증가 효과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는 데 기여했으며 국민들에게는 과학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업에는 기술 개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의욕을 심어주었다. 이에 대전시는 오명 위원장을 제1호 대전 명예시민으로 선정하였고 유성구 주민들은 오명 송가비를 건립했으며 국제박람회 기구는 골드메달을 수여했다. 구단주 총회에서 뽑은 최초의 KBO 총재로서 오명 총재는 부임 즉시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중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된다. 오명 장관은 미래의 우리 국토의 비전을 제시하며 산적한 갈등과 문제를 해결했다. 동부가 허브공항으로 자리잡은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경부고속도로 버스 전용 차로제 실시, 경부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했다. 또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만들어 한국형 고속철도 개발에 성공했다. 이러한 업적을 기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신축강당을 오명홀로 명명하기도 했다. 동아일보 사장에 취임한 오명 사장은 인터넷 신문사인 마이다스 동아 설립, 동아미디어센터 준공, 국내 최초 신문박물관 개관, 정보화 등을 이끌며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초인류 매체로 거듭나기 위한 동아일보의 변화를 이끌었다. 오명 총장은 취임 이후 특유의 부드럽지만 강력한 리더십을 통해 화합의 분위기를 만들었다. 특히 교수와 학생 스스로 만든 아주 비전을 선포하여 구성원들의 제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로 삼았으며 구성원들에게 신뢰와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2000년대 초반은 국가 시스템을 혁신하여 한국이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을 찾아야 했던 전환의 시기였다.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기술혁신 주도형 경제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이 시기에 오명 장관은 부총리 부처로 승격된 과학기술부 수장으로 다시 입각했다. 러시아와 우주항공협정 체결, 우주개발 원년 선포 및 우주개발 진흥법을 제정하여 우주항국의 기반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최초의 우주인 이소연 씨를 탄생시켰다. 3초, 2초, 1초, 발사되었습니다. 핵물질 실험과 관련된 의혹 해결에 기여했고 꿈의 에너지 이터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업적을 남겼다. 오명 총장은 다양한 분야 경험을 기반으로 건국대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노벨상 수상자들을 석학교수로 초빙해 글로벌 랩을 운영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유치했으며 밀러 MOT 스쿨을 개설하는 등 건국대가 지성의 전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오명 카이스트 이사장은 정부와 대학을 두루 거친 경험을 살려 바람직한 이사회와 총장 관계를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한국 경제 발전의 동력을 궁금해하는 개발도상국들에게 오명 회장은
IT가 그 원동력이었음을 알리며 IT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 콜롬비아 우리베 대통령, 루안다의 카가메 대통령, 파라과이 루고 대통령 등을 만나 IT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해주었다. 이에 파라과이 정부는 꼬멘다도르 훈장을 수여했다. 캄보디아 훈센 총리 역시 IT 마스터 플랜 수립을 제안했으며 대십자 훈장을 수여했다. 또한 세계 화인들과의 유대를 통해 한중 간 관계 증진과 동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At Stony Brook University, we take great pride in the accomplishments of our alumni. They are the true reflection of the work we're doing here every day. And we recognize alumni that influence change with big ideas that transform our lives and impact the world we live in today. Distinguished alum for whom this reception space will be named, Dr. Myung Oh. SUNY Korea is the first American university to have a campus on Korean soil. 어느 분이 신문에 글을 썼는데 제목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결코 후배들에게 라떼를 먹이지 않겠다. 향기 나는 아메리카노만 먹이겠다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글을 쓴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토를 그렇게 달았습니다. 라떼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아메리카노의 향기를 즐기겠느냐. 무슨 얘기냐면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라떼 얘기할 것 같으면은 인기가 완전히 폭망되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들이 나가서 얘기할 때 라떼 얘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라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라떼를 모르는 사람이 아메리카노를 즐길 수가 없다고요. 우리 할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하셨고 우리 대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젊은 사람들이 알면 행복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과거를 전혀 모르고 지금 불만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세대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지역 간의 갈등도 심해지고 자살률이 이렇게 잘 산 나라인데 자살률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갈 때마다 인기가 폭망하더라도 라떼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야 그래야 지금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이야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라떼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가서 자기 자랑하면 팔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자기 자랑을 안 하는데 이제 나이도 80 넘어가서 이제 90들 보고 있는데 이제 어디 가서 인기 떨어질 일도 없고 또 여기도 우리 도산 가족들만 모여 계시기 때문에 내 자랑을 좀 해도 되지 않겠냐. 그리고 내 자랑할 때마다 여러분들 크게 한번 박수를 치세요. 그러게 되면은 건강에도 좋아지고 사실 아침 먹고 남의 강의 1시간 듣는다고 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지루하지 않으려면 박수를 한번 크게 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박수! 예. 네, 오늘의 얘기는 오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그 성공을 거둔 배경이 뭐냐? 그 비결, 그 리더십이 뭐냐 하는 순서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네이버나 구글 같은 데를 열어가지고 오명하고 집어넣으면 뭐라고 뜹니까? 제일 먼저 뜨는 것이 한국 IT의 그랜드 디자이너. 또 구글 같은 데서는 한국 IT의 갓파더.
또 외국 잡지에서는 손 대는 것마다 다 성공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미라클맨 이렇게 좋은 얘기를 해주고 있고 젊은 사무관들이 저를 부르기를 어, 무슨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얘기들이 이렇게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이 책에서도 지금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기수 총장님 법과대학 나오셨는데 한국에서 관료로 정말 자리 잡으려면 법과대학을 나와야 되는데 법과대학도 못 나온 사람이 고시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군에서 낙하산 타고 떨어져서 왔는데 어떻게 4대통령 모시고 5번 장관을 하고 부총리까지 했냐? 그 비결이 뭐냐? 이게 가는 데마다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유일한 케이스거든요. 제가 대한민국 유일하게 아마 국무위원 발령장 6장 받은 유일한 사람일 겁니다. 게다가 한 정권에서 여러 보직을 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내 정권에서 그것도 우파 정권에서 좌파 정권에서까지 장관한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지 않겠냐. 막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오명 장관은 가는 데마다 성공을 했다. 왜 성공을 했느냐? 골치 아픈 부처에다가 오명 장관 집어넣으니까 문제가 잘 풀리고 성과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음번 대통령도 자꾸 찾는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 이거 오늘 간추려가지고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게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별거 아니고 굉장히 진부한 얘기인데 그 내용을 알고 실천하는 사람은 성공을 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크게 성공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시간 듣기가 좀 힘들지만은 오늘 들은 중에서 한두 가지 비결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 재미난 케이스의 하나는 제가 동아일보 사장을 5년 6개월 했습니다만은 정부의 장관이 신문사 사장을 간다고 하면요 기자들이 대모합니다. 정부 신문이라고는 서울신문사에 정부 장관이 한번 들어갔는데 데모들 하고 그래서 시끄러웠었어요. 그런데 가장 반정부적인 특히 그 군사정부에 싸운다고 하는 동아일보 사장을 정부의 장관을 여러 번 한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게다가 제가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 아니겠습니까? 육군사관학교 나온 사람이 신군 보고 싸운다고 하면 동아일보의 사장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명 장관은 동아일보 사장을 들어가서 무난히 임무를 마쳤다. 그것도 동아일보 역사상 가장 최장인 5년 6개월 했어요. 그리고 동아일보를 갖다 완전히 바꿔놓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리고 신문사에서는요, 자기네 기자 출신이 사장을 해도 매년 한두 번씩 계좌보고 묻습니다. 사장 나가라고 계좌보고 묻는 게 신문사입니다. 그런데 육군사관학교 나온 오명 장관이 동아일보의 사장으로 가서 5년 6개월 동아일보 완전히 바꿔놨는데 한 번도 대자보가 붙은 적이 없습니다. 박수 한번 치세요. 네.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었느냐. 제가 요즘도 가끔 강의 나갑니다만 강의 나가면 보통 한 3시간은 서서 얘기를 해야 돼요. 자꾸 질문이 나오니까. 이거 어떻게 했냐, 저거 어떻게 했냐는 질문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이제 아침 시간이니까 간단하게 넘어가지만 몇 가지 아주 간단한 비결 가지고 동아일보 말 많은 기자들은 5년 6개월 동안 꽉 누르고 동아일보를 끌고 나갔다. 아까 그림에서 잠깐 나왔습니다만 인천국제공항을 만들 때 어떻게 세계 제1의 공항을 만들었냐. 무척 싸움이 많았습니다. 정부 내에서. 그렇지만은 내가 계획했던 대로 세계 제일 가는 공항을 만들었고 처음에 이것이 김포공항을 대체하는 공항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내가 들어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세계 제일의 공항으로 바꾸자.
10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인데 그 기회에 우리가 세계 제1의 공항을 만들지 않으면은 더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일본의 간사이 공항을 내가 가서 보고 나서는 저건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 완전히 꽉 누르고 중국이 북경공항을 그때 준비하고 있었는데 중국은 우리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어. 하여튼 세계에서 제일 큰 공항을 만들었고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만 30년, 40년 후에 우리나라 자가용 비행기 시대가 왔을 때에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5, 제6의 활주로까지 내가 다 선별해놨어요. 지금 인천국제공항은 활주로 4개 가지고 세계 넘버원 공항인데 이제 우리나라 자가용 비행기 시대가 될 것 같으면 제5, 제6의 활주로가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내가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직원들이 다 걱정이 빈 땅을 오랫동안 놔둘 것 같으면 국민들한테 욕을 먹습니다. 아,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죠. 골프장을 만들면 돼요. 그랬다 거기다 밀어가지고 활주로 만들 뻔데 거기다 빌딩 한 번 올릴 것 같으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빌딩 다 밀어내고 스카이 70이라고 하는 골프장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제5의 활주로 공사가 시작되면은 역시 오명 장관이 선전지명이 있었다고 얘기할 겁니다. 세계 제1의 공항 만들고 무슨 북한 받았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가 지난번에 부산 엑스포 준비를 했던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모든 재벌 총수도 다 출동을 했는데 93년 대전 엑스포는 오명위원장이 혼자 다 해결했어요. 각국에 필요한 결정하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하나하나 딜을 했거든요. 부산 엑스포 할 때 보니까 온 나라가 동원됐는데 저기서도 못하기 어느 나라에 있는 영향력 있는 누구를 소개시켜달라. 그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통해가지고 한 다리 건너가지고 그 담당 책임자까지 가는 데는 다리가 많습니다. 나는 그 담당 책임자하고 딱 만나가지고 딜해가지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던 대전 엑스포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정말 후진국이 처음 한 개발도상국이 처음 한 엑스포였는데 어느 선진국 못지않은 세계 제일 간 대전 엑스포를 치렀다고 하는 그런 찬사를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받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요 정권 이양기가 돼가지고 대통령 청와대까지 관심이 없어요. 네가 알아서 해라. 경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 큰 재벌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려고 50억짜리 전시관을 4개를 만들려고 10억씩 내라고 하는데 돈을 안 낸 사람. 그런데 내가 맡아가지고 한 겹당 300억씩 2천억 이상 돈을 내가 끌어냈. 예. 2천억 이상의 돈을 갖다가 끌어낸 방법이 있어요. 재벌들끼리 경쟁을 시켰거든요. 경쟁을 하시기에 10억도 안 내려고 하던 사람들이 어느 한 기업이 200억, 300억 돈 탁 내고 들어오게 하니까 물론 그 사람하고 내가 개별적으로 특별한 일을 했지만은 나머지가 안 들어올 수가 없어. 3천억, 2천억, 3천억이 금방 모여가지고 세계 사람들이 놀랄 만한 그런 엑스포치거든. 우리나라가 핵무기 개발한 문제를 가지고 시끄러웠는데 이 얘기는 뭐 공개적으로 해서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핵무기 개발의 역사가 왔는데 그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고 그 이후까지 자료를 정리한 사람이 저기 때문에 그 내용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 내가 부총리 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원자력 연구에서 우라늄 분리 실험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순도 95%짜리 성공을 했어요. 온 세계에서 얻어맞고 시끄럽고 미국, 영국, 카나다가 우리나라를 위에 남벌에 넘겨가지고 북한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시끄러웠을 때 소리 없이 그 문제를 갖다 깨끗이 내가 정리를 했어요. 그 정리를 한 과정에 대해서도 기회가 있으면 한번 이제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걸 정리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정확한 책임자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요. 그래서 우라늄 분리 사건도 시끄러웠을 때 내가 국무회에서 딱 선언을 했습니다. 대통령 모신 자리에서 이 문제는
과학기술부가 과학기술부총리가 책임지고 해결할 테니까 다른 부처에서도 일체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지 마십시오.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집니다. 청와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하지 말고 다른 관련된 부처 산접을 비롯해서 모든 장관들도 이 문제에서 일체 언급하지 마십시오. 내가 책임지고 해결합니다.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여러 군데서 해결해 준다고 해서 한마디씩 할 것 같으면 이게 신문에 이상하게 나와가지고 복잡하게 터져나간다. 우선 다른 사람들은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다 막아버려요.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가 문제 처리하면 된다. 제가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해병도 해가지고 한국이 개발의 의사가 전혀 없어 다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1년 만에 깨끗이 종결지어서 IAEA 총회에서 우리를 문제 삼으려고 했던 걸 브레이크를 걸었다고요. 아마 웬만한 사람이 이 문제에 맡았으면 그렇게 깨끗하게 해결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모든 일은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면 내 손에서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컨트롤하면은 문제가 쉽게 해결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료도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공무원들이 가장 높이 평가된 장관은 일단 평가를 받았고 4번에 걸쳐가지고 장관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80년대 한 번 있었고 90년대 176명 장관에 대해서 평가한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평가한 4번에 걸쳐가지고 장관들에 대한 평가가 있었는데 항상 톱으로 올라와 있는 것은 그런 성과만이 아니고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4사람은 내가 완전히 안고 들어갔기 때문에 좋은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작은 차이지만은 그것이 성패를 이제 가름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오늘 시간 될 때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30년의 호리알 꿈꿔라는 책을 제가 80년도에 41살에 최신부 차관이 되면서 2000년대, 2010년대를 향한 우리나라의 미래 모습을 그림을 그리고 그때는 우리나라가 워낙 후진국이었지만은 세계 제일 간 IT 강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꿈을 꾸고 여러 가지 내용을 그때 썼습니다. 이것을 조선일보에서는 21세기 황희정색의 재현이라고 해서 아주 높은 평가를 했고 또 젊은 사무관들이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붙인 책입니다. 우리가 산업혁명기에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일본의 나라까지 빼앗기는. 그렇지만은 정보혁명기에는 많은 선각자들이 나서가지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산업화는 늦었지만 정보화는 앞서가자. 이거 대단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이 부호를 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 제일 간 IT 강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계 제일의 IT 강국이다. 인터넷 스피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반도체 강국이다. 세계 핸드폰 시장을 장악했다. 세계 제일의 행정전산망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수출도 하고 있다. 또 세계 제일의 인천국제공항도 만들고 세계 제일의 고속열차도 운행을 하고 또 개발도 성공을 했고 뒤에 나옵니다만 우주인도 배출하고 인공위성까지 발사했다. 이게 전부 다 IT하고 연관이 있는 얘기입니다. IT 기술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하고 인공위성까지 인천국제공항도요.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가는 IT 강국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서비스가 가능한 것입니다. 고속열차도 프랑스 떼제베가 시속 300km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열차였지만은 우리는 420km 달리는 컨트롤 시스템이 프랑스보다 훨씬 더 좋은 열차를 만들어내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다 이거 IT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거치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좀 발전을 한 것입니다. 이거 누가 다 만들었어요? 오명희 장관이 만들었고요. 안 들어갔는데 보답을 했네. 예. IT의 중요성은 뭐 그냥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배터리가 뭐가죠?
그래서 우리가 반만년 역사에 지금이 황금기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배터리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전자공학을 한 사람이고, 제가 이 전자 쪽에 기가 센 사람이 돼서, 제가 가는 데마다 전자 고장이 난다고. 제가 최신부 차관 처음 부임하는 날, 차관 탁 부임해가지고 엘리베이터에 탔는데, 엘리베이터에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워낙 그 전자공학 전공 기가 세서 고장이 난다. 근데 이상하게 가는 데마다 내가 가본 전자기도 고장이 난다. 이건 내가 보기 배터리가 나왔어. 네? 안 되지. 예. 그래서 좀 자신 있게 이야기하자면은, 벽에다 대고 컴퓨터 받아야 되니까. 또 올라옵니다. 어디다 대고 하라고? 여기다 이렇게? 예, 예. 앞에. 예, 예. 제가 넘겨. 됐네.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네. 이거 거기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국가원로회의 사무총장이 이렇게 직접 나와가지고 박수 한번 쳐드리세요. 예. 우리나라 역사를 돌이켜보게 되면은 5천년, 반만년 역사를 자랑합니다만은 중국군을 밑에서 우리가 쭉 자라왔고 중국을 상국으로 모시고 모든 문물을 중국에서 들여오고 배우면서 우리나라가 컸고 중국을 향해서 충성 경쟁까지 하면서 커왔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리고 병자호란 때는 우리나라 여성들 50만 명을 잡아갔어요. 그랬던 중국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30년 중국을 다녔습니다만은 중국 갈 때마다 극진한 대접을 받았어요. 한국 IT를 발전시킨 사람이다. 한국의 과학기술을 총괄했던 사람이다. 가서 많이 가르쳐주고 왔다고요. 가는 데마다 명예주석을 해달라고 그러고 중국 대학에서는 뭐 명예교수를 해달라고 그러고 중국에서 많은 명예도 얻고 왔어요. 여러분, 반만년 역사에 우리가 중국 누나라 보고 가르쳐 본 건요, 지금이 처음입니다. 이거 박수 한번 치세요. 우리나라가 중국 가르쳐 본 건 5천년이 처음인데,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비교다 중국이었죠. 일본한테 나라까지 빼앗겼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신용도 일본보다 2단계나 더 높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신용등급이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국가 신용등급이 2단계 밑이라고요.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일본 앞질렀죠? 왜 이렇게 됐느냐? 작년에 조선일보 칼럼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일본 관료들이 변화를 두려워해서 디지털리제이션에서 너무 뒤떨어졌다. 안정적으로 국가를 끌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뒤졌다. 그런데 한국에는 80년대 오명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디지털리제이션을 강력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바꿔놨다 하는 기사가 작년에 조선일보에 2번이나 이렇게 났어요. 이것도 한 박수 한번 쳐야지. 네. 제가 지난 1월 달에 가족들 들고 나가사키 한번 놀러 갔었습니다. 놀랄 만한 것을 봤어요. 뭘 봤겠습니까? 일본 식당의 절반이 크레딧 카드를 안 받습니다. 그게 지금 일본이라고요. 우리나라 좀 크레딧 카드 안 받는 가게가 있습니까? 지금 일본에 나가사키 가니까 절반 이상의 식당에서 카드 안 받고 현금 내라고 그래요. 내가 외국 사람이
일본 가면은 뭐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이 모른다고. 일본 사람들은 다 현찰거래 하고 있어요. 그게 일본인데 우리나라하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디지털리제이션에서 우리가 일본보다 확실하게 앞섰기 때문에 IT에서 우리가 일본을 꽉 물렀기 때문에 이만큼 빨리 발전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재신부 차관할 때만 해도요. 삼성전자가 일본 도시바 무슨 뭐 이런 내셔널 같은 회사들하고 대비 안 됐습니다. 조그만 회사였고요. 예, 뭐 대외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지만은 삼성전자 사장이 제 방에 와가지고 어떻게 일본에서 기술 가져왔고 일본의 기술자들 주말이 되면 어떻게 데려왔고 막 다 얘기했대. 그러던 삼성전자가 지금 완전히 일본 전자 합친 것보다 거짓말하고. 이거는요, 80년대 대한민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 스토리를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가장 첫째는 리더는 덕이 있어야 됩니다. 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너그러운 것뿐만이 아니고 덕자가 사람 인변의 고들직자의 마음심입니다. 고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리더가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바른 사람이 돼야 리더십을 가질 수가. 리더가 겸손하고 너그러워야 되고 남이 잘 되는 것을 마음에서부터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대표적인 답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데 이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내가 이걸 가져가는 게 낫겠네. 넘기시려고. 제가 넘겨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분을 이야기하려면은 내가 청와대 비서관으로 나를 데려간 분입니다.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던 김재익 박사인데 제가 지금도 그분을 이야기할 때는 늘 제갈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르는 게 그뿐만이 아니고 아주 올곧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상사한테 충성을 다하고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시행하는 사람이고 자기 처신 자체가 정말로 깨끗한 사람입니다. 그분한테 첫 번째 배운 것의 하나는 공직자의 몸가짐을 배운 것입니다. 공직자는 주식 투자하지 마라. 땅 투자하지 마라. 국산품 애용을 해라. 누구든지 다 간단히 알고 있는 얘기인데 이거 잘 실천 안 합니다. 근데 그분은 정확하게 실천을 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외제도 우리가 쓰긴 써야겠죠. 그렇지만은 그래도 공직자는 국산품을 애용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 국산품 애용이라고 하는 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벤츠를 타고 와가지고 자기 다시 취직할 자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하신 말씀이 당신 벤츠 타고 온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나라 자동차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우리나라 재벌들이 마음에 안 들더라고. 그래도 우리나라 자동차 하나 사주면 그 돈이 엔진 공장으로 가고 무슨 뭐 보디 공장으로 가고 시트 공장으로 가고 그래서 우리나라 공장이 수십만이 생겨가지고 당신 아들 딸 취직할 자리가 생기는데 벤츠 사면 독일로 갖고 오면 끝난 얘기. 그러니까 돈 다 독일로 보내놓고 당신 아들 취직 자리 없다고 말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물론 벤츠도 사야 되고 내가 캐딜락도 사야 되지만은
그래도 최소한 많은 국민들이 국산을 써줘야 내 아들, 딸 취직자는 생긴다고 하는 게 그분의 논리입니다. 맞는 얘기죠. 그리고 주식 투자하지 마라, 땅 투자하지 마라. 공직자는 이거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요즘 가끔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어느 회사의 정보를 미리 알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식을 어떻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말썽 난 사례들이 있는데 제가 나중에 장관이 돼가지고 보니까 회사의 주식값 올리고 내리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로 미치. 좀 이상한 얘기 같지만은 어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주식값이 올라가고 그 회사 떨어지고 해요. 그리고 내가 세우는 정책에 따라 가지고 어느 회사는 죽고 어느 회사는 일어난다고요. 그걸 내가 결정한 사람인데 내가 그 주식을 사가지고 돈을 벌면 되겠어요? 그건 죄악이라고. 뭐땅 투기 얘기도 나오는데 뭐 그 땅값 올라갈 건 미리 살고 정보를 보고 가지고 땅을 샀다. 나는 땅값 올리고 내리고 내가 결정한 사람이에요. 도로 그쪽에다 놔줄 것 같으면 땅값 올라가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돈 벌려고 할 것 같으면 땅 사놓고 그쪽으로 도로 하나 내주면 되는 건데 그거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공직에 발 들여놓을 때 우리 김지익 수석께서 주식 투자하지 마라, 땅 투자하지 말라, 국산품 매용을 해라. 내가 평생 지켜왔기 때문에 지금 가난한 사람이긴 하지만은 뭐 돈은 내가 못 벌었지만은 그래도 내가 떳떳하게 모든 공직자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왜냐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날 샅샅이 다 합니다. 모범적인 그런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 김재익 청와대 경제수석 덕분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41살에 재신부 차관이 됐어요. 갑자기 이제 출세해가지고 차관이 된 겁니다. 차관이 됐는데 재신부 8만 명 조직입니다. 이게 8만 명에서 본부에 과장, 국장 되려고 하면요. 적어도 50대가 돼야 돼요. 내가 40살 차관 나갈 때 우리 총무과장이 53살이었습니다. 12살 많은 분이었어요. 내 비서관을 고르는데 세 사람 전임 왔는데 둘은 나보다 나이가 많고 하나가 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비서관을 같은 학년에 같은 나이의 비서관 데리고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너무 어린 나이에 사실 시작을 했는데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성공했던 요인의 하나는 나 처음부터 들어갈 때 어쩌다가 김지혁 씨가 갑자기 같이 일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한 1년 차관하고 나가지 내가 오래 관료 생활 하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장관께서도 하고 싶은 대로 소식껏 한번 해보라고 그랬기 때문에 1년만 하고 나갈 생각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또 뭐 조금 더 하게 돼서 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버리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완전히 다 해버리고 한번 대통령께 불려가지고 야단도 맞았는데 내가 대통령하고 따졌다고요. 아니 가까이 뭐 지난번에 이렇게 사인 다 하시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대통령 말씀하시니까 조목조목 반박을 했거든요. 그거 안 된다. 어떤 대통령은 그런 얘기 대통령 앞에서 했다가 그냥 이렇게 날아간다고 그러는데 전두환 대통령 때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분 전두환 대통령 앞에 가서 앞만 따지고 덤벼줘도 괜찮아요. 그 양반이 자기가 아주 보수기 때문에 밑에 사람이 자기가 무시한다고 생각 안 한다고요. 와서 뭐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어쩔 것 같으면 다 얘기 듣고 마지막에 그 일리가 있고 뭐 그렇게 하시오. 그게 전두환 대통령 스타일.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셔도 내가 앞에 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오명차관 한번 결정할 것 같으면 원래 우리는 끝이라고요. 하고 싶은 대로 다. 뭐 나야 뭐 조금 이따 나갈 사람인데 뭐 대통령한테 잘 보이고 잘 못 보이고 장관 되고 생각해 본 적이 있거든요. 차관도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갑자기 차관 된 사람인가.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 게 6년 2개월 차관한 거야. 앉은 자리에서. 그동안에 장관이 5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5분 장관이 각각 다르다고요. 뭔가 뛰어난 게 있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국회를 대할 때 어떻게 국회의원들하고 하지, 언론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무슨 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다루는지, 어떤 장관은 너무 못해가지고 맨날 깨지는 장관도 있고,
5분 장관 모시고 다니면서 그분들 노하우를 갖다 배워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행정하는 노하우를 남이 지금 굉장히 많이 갖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김비혁수한테 배우고 5분 장관한테 배워가지고 아마 행정하는 기술 비결 그리고 그분들한테 배운 여러 가지 리더십 이런 것들이 성공의 요인이 됐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하고 성질이 아주 나빴습니다. 친구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양보를 안 해주고 아버님께서 늘 걱정을 하셨습니다. 말씀하실 때 똑똑한 사람보다는 덕 있는 사람이 더 아들 보니까 뭐 공부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맨날 싸우고 그러니까 늘 그 덕 있는 사람, 덕 있는 사람. 삼국지 조조 유비 얘기까지 내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훌륭한 학자가 되고 싶으면 서울대학을 가라. 그러나 이 나라를 위해서 크게 국가에 봉사할 국가의 리더가 되고 싶은 사람은 육군사관학교를 가라. 그런 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때 교장 선생님 말씀이라고요. 김원규라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서울고등학교 우리나라 최고의 고등학교를 만든 분이고 그분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꼭 회고록했었어요. 그 말씀에 내가 그냥 조금 바뀌어가지고 서울대 가려고 하던 마음을 고쳐가지고 육군사관학교를 갔는데 나도 육군사관학교를 가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다 그래요. 너같이 조그만 허약한 애가 육군사관 어떻게 가냐? 오지 마라. 보통 때는 경주고등학교에서 육군사관학교 1명 내지 2명 갔는데 우리 때 30명이 한꺼번에 지원을 했어요. 우리 저 뒤에 우리 저 육군사관학교 우리 동기생들이 몇 분 앉아 계신데 저렇게 늠름하고 되게 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안에 저처럼 조그만 사람 허약한 사람이 끼어들어간 거예요 이제. 근데 육군사관학교 잘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아침부터 밤까지 아주 훈련을 시켰는데 팍팍 쓰러지면 앰뷸런스 실려가고 그게 육군사관학교. 그런데 둘이 죽었어요. 둘이 죽었는데도 그럼 조금 좀 훈련 좀 쉽게 받을 줄 알았는데 뭐 막무가내로 하여튼 4년 동안 정말 고생하면서 죽지 않고 겨우겨우 졸업을 했는데 그래도 제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저 큰 둥치들이 퍽퍽 쓰러질 때 난 4년간 한 번도 안 쓰러졌고 한 번도 나고 안 하고 졸업을 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의 45%가 죽었는데 내 나이에 내가 여기 이렇게 강연을 하고 저녁에 가면 내가 3시간 강연을 했어서 얘기하면 깜짝 놀란다고요. 이 체력이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가능하지 않겠냐. 육군사관학교 또 하나 배웠거든요. 한 팀이 죽으면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거예요. 군대라고 하는 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하고 어떻게 서로 더불어 살아야 되는지 같이 살고 같이 죽는 동료애를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운 것이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상급자도 하여튼 밑사람이 무조건 하고 하여튼 복종하고 충성해야 되는 것도 배우고 밑에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장악을 하는지도 육군사관학교에서 배웠고 물론 국가관도 배우고 많은 걸 배웠습니다만은 육군사관학교 4년 동안 그 고생을 하면서 이제 사람이요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하는 얘기를 갖다가 육군사관학교에 많이 합니다. 뜨거운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그 강철이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에서 못 살게 그렇게 하는 게 육사거든요. 제가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완전히 다른 강철이 됐어요. 육사를 졸업하고 나서 친구들 만나니까 엄마가 눈빛부터 달라졌다. 지금 저는 많은 사람들이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나하고 싸울 일이 내가 없어요. 정부에 들어가서 나하고 싸우지 않고 많은 사람들 끌어안으면서 포용력 있는 사람이라고는 평을 들으면서 관리 생활을 했고 국회 가서도 국회의원들하고 싸울 일 없고 언론하고 내가 싸우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말 많은 경기고등학교 총동창회장도 했습니다. 경기고등학교 100주년 행사를 하게 돼가지고 100주년 행사에 우리가 100억을 모아가지고 동창회관을 갖다 줘야 되는데 싸움 난다고요. 싸움 났는데 한결같이 오명장군이 해야 된다. 제가 경기고등학교 총동창회장으로 경기고등학교 100주년 행사에 100억 모금해가지고 동창회관 짓고 나보고 한번 얼굴 붉히지 않고 내가 다 끝냈다.
육군사가 그렇게 총동창회는 별 4개를 붙여야지 육군사가 총동창회 회장을 했는데 나는 별도 못 붙여봤거든. 그런데 육군사가 그 역사에 유일하게 총동창 회장을 한 사람이 여기 있어요. 박수 한번 해야죠. 그 비결이 뭐냐? 지금부터 이제 우선 리더가 자기 부하들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밑에 사람 장악하고 못 살게 굴려고 꽉 장악해가지고 끌고 나간다. 실제로는 없는 얘기입니다. 밑에 사람이 마음으로부터 나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41살 차관 들어갔지만은 총무과장 12살 많은 총무과장 모시고 정말 국장 다 모시고 일했지만은 처음에 몇 년 동안은 오명차관이었다가 이게 4, 5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 차관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명차관이 우리 차관으로 바뀌고 6년 2개월 만에 장관 발령이 났을 때 조선일보에서 크게 보도를 했어요. 최신부 전 건물에서 박수와 환호가 나왔다고 하는 보도가 신문에 날 정도로 온 직원들이 내가 장관 되는 것을 축하할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IT 혁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하자고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직원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참석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 IT 혁명이 가능하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는 데마다 조직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특히 교수 출신 장관님들 보면 이런 게 많아요. 자기가 뭐 아는 게 많거든. 오면 뭐 그동안 너희 했던 거 다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 그만두라 그러고, 넌 너희들 지금까지 뭐 했어? 앞으로 이거 해. 하고 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다가 내고 프로젝트를 내려보내는데, 대한민국 정부라고 하는 게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아이디어가 이게 다 들어가서 있으니까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담당 국장은요, 30년 동안 그것만 했기 때문에요, 어느 교수보다도 담당 국장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장관이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에요, 아이고, 또 좀 고생하겠구나. 저거 7년 전에 어느 장관이 하다가 매스컴에 얻어맞고 국회 가서 안 되고 실패한 얘기인데 또 저 양반이 얘기를 하네. 저 양반이 1년 후면 장관 그만두고 나갈 테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고개 숙이고 하면 좋고 가만히 있는 게 공무원 사회라고. 거기 가서 새로운 거 내가 안만 떠들어봐야 안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요, 가서 가만히 그동안 너희들 수고하고 국가 발전에 많이 기여했다고 칭찬해주고 있으면 다 저마다 와가지고 뭐 아이디어 가지고 다 온다고요. 30년 동안 노하우를 가지는 국장들이 뭘 했으면 좋고 뭘 할 것 같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아이디어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해보고 싶은데 와서 조심스럽게 하지는 한다고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하면 좋겠으면 저거 하면 좋겠네. 그 좋은 아이인데 열심히 하라고 어깨 쳐주면 그 사람이 성공시킨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가가지고 뭐 굉장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 큰 소리 치고 뭐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나올 때 소리 준 게 없는데, 오명장관 들어가가지고 6개월, 1년이 뭐 수르륵 나온다고요. 그 사람들 지금 하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거 나는 뭐 이렇게 칭찬만 해줘가지고 성과를 걷어내니까 내가 간 부처마다 일이 잘 나오고, 거기는 국장들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또 웬만한 건요, 다 맡겨야 됩니다. 그동안까지 쌓아왔던 그 조직의 문화와 전통을 인정을 해주고, 일하는 사람들 갖다 격려해주고, 그 사람도 열심히 뛰도록 해줘야지, 내가 가서 그 사람들 묶어가지고 어떤 결과를 끄집어내겠다, 그건 안 되지. 물론 그렇지만은, 리더가 또 하나 해야 될 것, 리더는 길게 보고, 전체 흐름을 보고, 맥을 리더가 딱 잡아야 됩니다. 실지 세부사항은 다 국장들이 하더라도.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고 10년, 20년, 100년 뒤에 내다본 눈을 리더는 가지고 가장 중요한 맥만 딱 짚고 나머지는 다 위임을 해버려. 전체 흐름을 봐라. 그리고 맥을 잡아라. 나머지는 과감히 위임을 하라.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공부할 때도 전체 한꺼번에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내가 이제
뉴욕 주립대학교에 갔는데 군대 있을 때입니다. 군대에서 3년 동안 허가를 해준다고요. 근데 3년 동안에 석사 박사를 내가 다 끝마치고 와야 되는데 무슨 수를 끝내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자마자 딱 계산을 하니까 1년 반 만에 박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고 1년 반 만에 논문을 써야 3년 만에 내가 박사학위를 받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퀄리파잉 테스트죠. 박사 자격 시험을 내가 봤습니다. 남들 5년, 6년 공부한 다음에 보는 걸 뭐, 딴 방법이 없으니까 1년 반 만에 딱 봤는데 코스웍을 절반도 하기 전에 이제 시험을 본 거예요. 암병과 과목들이 많으니까 50점 이상 내가 받을 수가 없어요. 내 계산에 50점이 조금 안 되겠다.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따리 싸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미국 친구들 하는 얘기가 다 풀었대요. 다 풀었는데 시험 문제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왜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고 답을 뭘 내야 되는지 그림은 있어야 되는데 얘들 그게 없고요. 무조건 그냥 풀기만 풀고 자기 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래, 야, 이게 좀 미국 애들 다 풀었다고 군소를 치니까 나 떨어진 거거든. 30명이 시험을 봤어. 근데 웬만한 좋은 대학에 가면은 반은 합격을 한다고요. 반은 합격을 하는데 내가 같은 학교는 학교 퀄리티 높인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렵게 할 때요. 그 학교를 잘못 선택해서 간 거지. 이제 빨리 박사학위 받으려고. 내가 46점을 받았어요. 박사 자격시험도 46점을 받았어요. 46점이 1등이에요. 박사만. 박사 자격시험에 40점 넘어간 사람이 5명 있었는데 25명은 불합격이고 5명이 합격을 해서 박사과정에 논문 쓰기 시작을 했는데 그중에 내가 1등이 됐다니까요. 이제 공부할 때 가만히 보니까 내일이 시험인데 미국에도 공부하다 오고 내 얘기를 하거든요. 야, 그거 시험에 안 나올 테니까 너 이거 봐라. 미국 애들이 네가 어떻게 하느냐 얘기예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선생이 박사 논문 뭘 쓰는 줄 아느냐? 그 선생이 그동안 논문 쓴 건 이렇게 했어. 박사과정 시험인데 자기가 논문 쓰고 자기가 전공한 분야 아니면 시험 문제 못 낸다고요. 그 선생이 지금 이쪽 박사 논문 썼고 이쪽 논문만 쭉 썼는데 이쪽에서 시험 문제 내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최소한 시험 때 되면 이것만 싹 보고 하면 되거든. 근데 미국 애들이 이거 못 찾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박사과정 들어가서도 전체 흐름을 다 보고 이게 시험 문제다 하는 정도 알아야지. 나중에 졸업할 때 난 2년 8개월 만에 석사 박사 다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빨리 끝냈기 때문에 솔직히 실력은 없다. 왜냐면 7년 8년 공부한 사람하고 뭐 2년 8개월 공부한 사람하고는 7년 8년 공부한 사람이 더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은 박사가 된 다음에도 연구할 때 뭐가 필요한지 어디 손을 대면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하는데 봐야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 모르고 저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는 박사도 성공을 못 한다고. 제가 웃으면서 미국 애들한테 그런 얘기가 많이 해요. 개구리를 잡아다가 앞다리를 잘랐더니 개구리가 놀라가지고 팔짝 뛰었는데 그걸 보고 너 같은 애가 논문 쓸 때는 개구리는 4다리 있을 때보다 3다리가 있을 때 더 멀리 뛴다고 논문 쓸 사람이다 말이지. 그런 사람이 좀 많다고요. 우리 대학 교수 중에 지금 그런 친구들 많아요.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학자들도 전체 흐름을 딱 보고 딱 중요한 게 뭐고 결과를 뭘 낼 것 같으면 이 시대에 성공할 수 있겠다고 한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관은 전체 흐름을 보고요. 지금 이 시기에 요걸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데 대한 마지막 판단은 장관이 해야 돼요. 그리고 시작할 때 요때 발표할 거냐, 한 달 후에 발표할 거냐, 2달 후에 발표할 거냐, 요거는 장관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뭐 첫 번째 모셨던 장관이 최광수 장관이었는데 지금도 그 양반은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행정가라고 느끼는데요. 그분은 정부 전체 청와대 발표부터 시작해서 다른 부처 발표까지 신문에 다 이렇게 보겠다 한 말씀 하십니다. 이게 6개월 전에 발표했으면 잘 되는 건데 뭐하고 있다 이제 발표해가지고 터진다고요. 그다음에 이게 조금 더 국힘을 해가지고 이렇게 밑바닥 깔아놓고 반년 후쯤에서 발표하면 이게 승부사에 넘어갈 텐데 정지 작업 안 해놓고 발표하면 되게 속도 깨진다고. 그러니까 적어도 장관이요. 아, 이거 가지면 성공할 수 있겠다 없겠다. 어떤 저 변수가 있고 이걸 했을 때 어떤 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걸 보고 성공할지 안 할지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게 그게 장관이라고요. 전체 흐름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을 넷으로 구분을 하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 똑똑하고 게으른 사람, 멍청하고 부지런한 사람,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 이렇게 넷으로 나누는데 훌륭한 리더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똑부보다는 똑개다. 안다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장관이 다 아는 척하고 밑에 사람이 일 못한다고. 그냥 알고 모르고 그냥 넘어가지고 밑에 사람 일하고 다 만들어주고 윗사람은 좀 참고 결과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장관이 너무 똑똑하고 부지런할 것 같으면 밑에 사람이 힘들어요. 좋은 성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하고 카터 대통령이 대표적으로 얘기하는데 카터 너무 부지런하고 이것저것 손댄다고요. 카터 때는 된 일이 없었는데 레이건 때는 좋은 성과가 많이 레이건은 세부상 잘 모르고 간섭도 안 했다는 얘기. 큰 것만 대통령의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다 장관들이 알아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나라에도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 리더는 바위 같아요. 한번 결정하면 절대로 결정할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하고 협조를 다 하지만 한번 결정하면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기 좋았던 것은 내가 한번 결정할 것 같으면은 대한민국에서 바꾼 적이 없어요. 30여 년 동안 내가 장로로서 했지만은 어느 누구도 내가 결정해 놓은 걸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대통령이 뭐라고 하셔도 내가 그만두면 그만두지 절대로 양보를 안 했죠. 그래서 한번 오명장관 결정할 것 같으면 끝이니까 밑에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한다고 해요. 장관이 결정했는데 이제 언제 가서 바뀔지 모르고 밑에 사람이 열심히 못 된다고. 우리나라 역사에 아주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잘 알려진 장관인데 어려운 건 연필로 사인한다는 장관이 있었거든요. 나도 여기 짓고 또 딴 사인하려고. 그런 장관 밑에서는 성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장관 한번 결정할 것 같으면 결정할 때까지 신중하게 해야 되지만 한번 결정하면 끝까지 나가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그레이트 보스가 돼서 내 부하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내가 모든 문제를 갖다 해결해. 부하들이 나만 믿고 일하도록 만들어줘야 훌륭한 장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재미난 사례가 많습니다만 나는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뭘 했느냐? 아시다시피 (80년대) 초반에도 전화 신청하면 2년씩 기다려야 했는데 내가 차관 들어가면서 선언했습니다. 5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전화 사정이 나쁘던 나라가 5년 만에 전화 신청하면 그날로 나오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명장관이, 그때 오명차관이죠. 오명차관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게 그때부터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은 전화 신청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서비스를 하게 됐고 80년대 우리나라 기술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행정전산망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스피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를 만들었고 모든 면에서 세계 제일 가는 나라를 만들었고 전전자 교환기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고 삼성, LG가 못 만드는 것 전부 한꺼번에 모아다가 만들어서 반도체도 4메가 된 반도체 전부가 만들어서 삼성, LG 준 겁니다. 그 다음에 64메가 되면 세계에서 첫 번째로 성공을 시킨 것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80년대는 정부가 기업 적극적으로 도와줬습니다. 그 다음에 핸드폰도 삼성, LG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못 만들고 있는 CDMA라고 하는 세계에서 가장 새로운 핸드폰 방식을 만들어가지고 삼성, LG 줘가지고 삼성, LG가
그래서 우리나라 핸드폰 지금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광캡을 옵티컬 케이블이라고 하는 전국에 깔아가지고 인터넷 스피드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 하루아침에 만들어 볼 세계 제일의 IT 강국을 만들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없어서 뭐 자세한 거 제가 설명 못 드리면, 어떻게 해서 세계 제일 가는 공항을 만들었느냐, 어떻게 해서 세계 제일 가는 그런 열차를 만들었느냐, 또 프랑스보다 더 좋은 국산 열차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인공위성을 어떻게 쏴서 올렸느냐, 인공위성 쏴 올린 얘기까지만 하나 더 하고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300km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ICBM 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나는 육군사관학교 졸업생으로서 그쪽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가 우리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인공위성을 쏴서 올리겠다. 기술이 어디가 있느냐. 제가 푸틴 대통령하고 앉아가지고 사인하는 사진 봤죠. 푸틴 대통령하고 협상을 해가지고 푸틴 대통령 도움 아래 러시아의 세계 제일 가는 ICBM 기술을 가지고 와서 나로를 쏴서 올리고, 그걸 이번에 국산화시킨 것이 우리 형입니다. 내가 밖에 뭐 얘기를 하지 않는데, 푸틴이 뭐 나쁜 사람이지만은 우리한테는 약속한 대로 약속시켜가지고 그 기술을 우리한테 또 기술 배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많죠. 내가 국방과학연구소에 있으면서 다른 나라에 다니면서 기술 훔쳐온 경험이 있거든. 내가 장처관 된 다음에도 남의 회사 선진국도 기술 많이 훔쳐다가 우리까지 지금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가 정말 이렇게 못 살던 나라에서부터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를 발전했는데, 이제 제 생각에 그래요. 잘 사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요. 아까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얘기했습니다만, 정보혁명기에는 우리가 정말 앞장서가지고 우리나라를 세계 IT 강국을 만든 지가 세대가 우리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가 정보혁명을 성공시켜서 이렇게 잘 산 나라를 만들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AI 혁명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AI 혁명이 진행된 다음에 우리나라가 과연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AI 혁명에 우리가 과연 성공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앞서갈 수 있겠느냐? 내가 보기에는 IT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서 달렸는데, 요새 지금처럼 나가서는 AI 혁명에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제 대통령께서 특별 지난번에 성명을 발표하셨는데, 우리가 AI 혁명에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AI 혁명 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잘 산 나라가 물론 돼야겠지만은 행복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AI 혁명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 역할을 우리 세대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걸 이제 우리 AI 잘 모르니까 젊은 사람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뒷방지기가 된다?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가원로회의에서 우리가 좀 상의됐어요. 우리 노인들이 앞장서가지고 AI 혁명의 주역이 되자. 그래서 우리 국가원로회의는 금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원들 교육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AI 포럼을 우리가 노인들이 앞장서 먼저 치고 나가겠다. 제일 걸림돌이 노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앞장서 밀고 나갈 것 같으면 성공할 확률이 많아진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우리보다 조금 젊으니까 여러분들이 AI 혁명의 주역이 됩니다. 그래서 잘 사는 나라 플러스에서 AI 혁명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그래서 행복한 나라, 자살률이 좀 떨어진 나라,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가 너무 낮아요. 행복 지수 좀 끌어올리고 자살률 갖다 낮추는,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그런 나라를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국가원로회의도 여러분을 못지않게 앞장서니까 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좋은 나라 만듭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질문을 뭐 이렇게 받고 그러지 못할 것 같고요. 사전에 받은 질문이 하나가 있어서 그거 하나만 여쭤보고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중에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유난히도 5자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5번의 장관을 하셨고 차관 시절에 5번의 장관님을 모셨고 정권만 지금 4개를 거치셨다고 그러는데 한 정권을 다시 공직 생활하면서 그것도 5으로 좀 채워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설렁하지만 전 우루과이 그 대사이셨던 김연충 대사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오명 장관님을 초대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직접 모셨습니다. 의심할 바 없이 최고의 장관이셨습니다. 재직 중 이루신 인천국제공항과 경부고속철도 건설은 미래를 내다본 역작이었습니다. 두 과제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고비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여쭙습니다. 이게 이제 질문 내용인데요. 제가 사실은 한 2달쯤 전에 인천대교를 실제로 그 프로젝트 PM을 하셨던 김수홍 회장을 만나서 그 과정을 쫙 들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감탄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냐고 그랬더니 전혀 생각지 않게 이거 만드신 분, 이거 설계하신 분이 오명 장관이십니다.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더불어서 굉장히 제가 감명받았었는데 질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을 해 나가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을 갖다 끌어들여야 됩니다. 리더가 방향 설정을 하지만은 모든 사람을 갖다 참여시켜야 되는데 그러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조금 뭐 이해가 빗나갈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제10회가에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전국에 3,000개 우체국이 있는데 장차관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우체국이 수두룩합니다. 근데 지방 출장 나갈 것 같으면 지나가다 우체국이 있으면 하여튼 무조건 서가지고 들어가서 차 한 잔씩 사진 한 장씩 같이 찍는데 시국 우체국에 있는 직원이 장관하고 사진 한번 찍으면 너무 좋아한다고. 내가 대통령 만날 확률보다는 시골에 있는 우체국장이 장관 만날 확률이 훨씬 더 낮은 거예요. 나는 대통령하고 사진 찍을 뭐 기회가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골 우체국에 있는 기병원이 장관하고 사진 찍을 기회는 거의 없는 겁니다. 근데 같이 가서 사진 찍어주고 꼭 확대를 해가지고 개인 앞으로 다 보내주는데 그 사진만도 5,000개가 넘고 5,000장이 넘었어요. 시골 가서 무슨 뭐 직원들하고 대화할 때 직원들이 무슨 뭐 건의사항 이야기할 것 같으면은 다 메모시켜 놨다가 개별 앞으로 다 내가 편지를 보내줬어요. 당시 이렇게 좋은 의견 해줘서 고마운데 그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못 해주겠고 내년 내후년에 다시 검토하도록 해주겠다. 그건 언제까지 내가 해주겠다. 이걸요 사진 또는 장관 친필로 받은 편지를 갖다가요 액자를 만들어 가지고 벽에 붙여놓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게 5년 되니까 그 다음에 오명 차관이 우리 차관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우체국에 가면 또 전역에 가면은 거의 5만 명의 여직원들인데 뭐 죄수복 비슷한 뭐 푸스만 가운 하나 입혀놓으니까요. 손님들이 깔본다고요. 반말하고 뭐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보니까 뭐 제신부에도 미인들도 많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 많은데 전부 다 이제 이상한 뭐 사원처럼. 그래서 왜 칼스튜디오스들은 저렇게 멋있는 옷을 입히는데 우리 여직원들은 못 입히냐? 우리 모든 여직원들을 갖다 칼스튜디오스 복장 수준으로 바꿔라. 이게요 정부 예산 당국에서 예산 잘라버려요. 그래서 내가 담당 국장한테 무정국장입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지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시켜라. 반영을 못 시키면 사표를 나가라. 국장 자기 몽중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국장이 새벽같이 예산실장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산실장
출근하는데 옆에 차 타고 그냥 문 열고 들어가지고 안 만나주니까 차 타고 가면서 하소연해가지고 여하튼 무슨 세서로 통과시켜가지고 전국에 있는 여직원들 옷 입힌 걸 갖다 칼수쇼대서 같은 복장을 쫙 바꿔놓으니까 우체국 저런 거에 갑자기 미들이 많이 생겼어. 본인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근데 처음 가니까 6급 이상이 되면 자궁 축장 나가는데 8만 명 중에 여성이 딱 둘밖에 없어요.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네, 그런데 내가 떠날 때는 100명이 넘는 여자 우체국장들을 내가 내보냈다고. 가서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 노조가 5만 노조인데 이 5만 노조가 간단치 않다고요. 장관 중에서 노조위원장하고 협상해야 되는 유일한 장관이 제2부 장관. 이 노조위원장을 이건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잡을 거냐 하는 생각들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위원장의 자기가 입장이 편안하면은 극한 투쟁을 안 하는데 자기 자리가 밑으로 오면은 자기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 극한 투쟁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위원장을 강력한 위원장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고 판단돼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물어봤더니 다른 공무원은 9급부터 시작하는데 우편집행 10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올려주지 않아요. 편집해달라도 10급이면 되지. 그런 상태로 당신 그 노조위원장 뭘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중무처가 나쁘고 어떡해. 그래서 내가 중무처 장관을 만나가지고 이럴 수가 있냐? 이게 데모 일어난다.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좀 올리자고 그래가지고 1000명을 이렇게 올려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선물을 갖다 내가 생생낼 수 있지만은 노조위원장한테 선물 준 거라고. 이제 완전히 정치하는 집단 비슷합니다. 전 무척이 방이 붙었어요. 우리는 왜 평생 10급이냐 투쟁에서 결석 투쟁에서 말이야 정치하자고 그래가지고 전 무척에 방 붙이고 2달 동안은 시끄럽거든요. 2달 만에 이제 1000명 승진 딱 연락을 하니까 드디어 쟁취해가지고 촥 전국에 방 붙이고 그거가 이 노조위원장은요. 60 들었을 때 다른 노조 다 무너졌는데 이 사람은 지부장 한 사람도 안 바뀌고 그냥 노조를 유지했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나중에 이 사람이 아주 1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생내지 않고 노조위원장한테 넘겨준 거 가지고 그 사람은 완전히 조직을 안정시키고 한국노총까지 지키고 그래서 사람 다루는 방법도 움켜쥐는 방법도 있지만 베풀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얻는데, 호응을 얻는 데까지 대단히 어렵고, 뭘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많은 사람들 도와주건 전체에 대한 도움을 얻어야 됩니다. 내가 정보화 사회를 갖다가 얘기하니까, 편집에다라도 국장이 사고에 뜬공 정보화 사회냐? 1년 동안을 매주 한 번씩 우리가 세미나를 했다고. 1년 지나고 보니까 다 박사가 됐어요. 경제기획원에 또는 다른 부처의 똑똑한 관리들도 정보사회 잘 모르거든요. 근데 자기는 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정보사회에 대한 전무가 돼가지고 그렇게 분위기가 되고 나니까 최신부가 우리나라의 정보사회 밀고 가는 그 주역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 직원들, 많은 그 사람들 갖다가 모으고 힘을 다 이렇게 끌어안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어려운데 그 시간이 없으면 정말 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저는 많은 사람들이 동물을 얻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하는 일에 거의 실수 없이 큰 성과를 갖다가 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